이번 시간 거시경제학 수업은 경제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내용은 솔로 모델이었는데요. 솔로 모델이 경제 성장 모델에서 처음을 시작했고 경제 성장의 기초적인 틀을 완비했다는 측면에서 아주 시사점이 크고 응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 모델의 한계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솔로 모델을 바탕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한계점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이라고 하면 우리 솔로 모델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가정들 중에 한 가지가 기술 수준, 기술 진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생산 기술이 일정하다, 생산 함수가 고정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가정을 해놓고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경제가 성장할 때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기술 혁신의 속도 자체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기술 혁신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모질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 외부적으로 주어져 있다, 고정돼 있다라고 간주했던 거, 외생적 경제 성장 이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를 이제 내생적으로 모형 안에서 기술 진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 모형이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이고요. 인다지너스라고 하는데 그 모형 내에서 이제 기술 진보가 일어날 수 있고 기술 진보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났을 때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 모델이 기술이 고정되어 있다, 생산 함수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측면으로 시작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거기 가지는 첫 번째 한계점은 안정 상태에서 1인당 국민 소득이 일정해지는 Y스타가 고정돼 버리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 진보가 일어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한 단계 발전된 모형이죠. 내생적 경제 성장 모델을 할 거고요. 그 모형 자체는 사실 뭐 그다지 복잡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룰 모형 자체는. 근데 이제 점점 더 복잡한 모형들을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냈고 특히 한 가지 부분들, 다른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모형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 아주 그 내용들 그렇게 발전하기 전에 초석이 되는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그 초점이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에 있다. 그냥 그렇게 이제 옮겨가기 전에 우리가 그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솔로 모델에서 조금 빠졌던 부분, 지난 시간에 조금 남겨놨던 부분,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고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으로 옮겨가는 시간이 오늘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 성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모든 경제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은 아니지만 일부의 경제들이 침체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발전이 시작되기 전, 이제 도약하기 전에 그 후진적인 국가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의 모습들을 보고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펴봤을 때 기술 진보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부분들이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솔로 모델의 참 큰 한계다. 그래서 이제 더 추가적인 어떤 설명들을 하기 위해서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솔로 모형입니다. 솔로 모형에서 인구 증가가 있는 경우죠. 인구 증가가 있는 경우입니다. 인구 증가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르게 얘기한다면 n은 우리 L로 했죠. L t 플러스 1에서 t에서 t 플러스 1으로 바뀐 거. 이거 다시 쓰자면 델타 n이라고 쓸 수 있겠죠. 델타 L.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L
t입니다.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초기에 있었던 L이 되겠죠. L. L분의 델타 L 이거를 N으로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구 증가율, 인구 성장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N이 인구 증가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인구 증가가 몇 %씩 일어나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 균형 조건을 얘기했을 때 I가 투자가 균형에서의 투자는 원래 델타 K였습니다. 그렇죠? 델타 K. 감가상각이 일어나는데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퍼센티지만큼 투자가 추가적으로 주어졌을 때 자본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거죠. K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량이 원래는 요거였습니다. 솔로 모형에서 요거였는데 만약에 인구 증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K라는 게 1인당 자본량이죠. 1인당 자본량인데 N이 증가하면 1인당 그러니까 한 사람당 나눠받는 자본의 숫자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게 K 나누기 L로 되는 거니까 L 자체의 크기가 커지면 분모가 커짐에 따라서 그 전체 숫자 스몰 k, 라지 k 나누기 L이 점점 작아지는 현상이 벌어지죠. 근데 이거를 상황에 맞게 살펴보자면 다시 인구 증가가 있다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균형 조건이 델타하고 N 크기만큼 이게 증가한 것만큼 K가 사라진다. 그 퍼센티지만큼 스몰 k 자체가 작아지게 되는데 그것만큼 추가적으로 I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요 균형 조건이 이렇게 바뀌게 됨으로써 K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델타 K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마모되는 자본의 대체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NK는 새로운 노동자의 숫자 또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K가 증가해 줘야지 즉 투자량이 그만큼 증가해 줘야지 K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그 부분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델타 K, NK에서 공통된 변수가 K니까 K로 묶어서 델타 플러스 NK로 썼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균형을 이루는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자면 델타 K를 한번 써보자는 거죠. 델타 K는 우리 I가 솔로 모델에서 SFK죠. 그러니까 실제 투자가 일어나는 거 저축에 의해서 저축률에다가 Y 곱해준 거 Y가 FK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감가상각이 되거나 인구가 증가해가지고 줄어드는 K의 부분 요거 두 개 뺀 게 델타 K고 K가 변하는 것이고 K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0이다. 그러면 이 조건들을 오른쪽에 있는 이 두 표현을 이제 써보면 SFK가 델타 플러스 NK하고 같아지는 요 조건이 만족하면 델타 K 자체, K의 변화가 0이 된다라는 거죠. K의 운동 방정식에다가 직접 집어넣어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 증가가 있는 경우 그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K가 수평축이었죠. 스몰 K가 수평축입니다. 그리고 이 Y 투자 이러는 걸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럼 SFK, FK가 요렇게 원래 생겼으니까 거기에다가 FK에다가 S를 곱해준 것 SFK도 이런 식으로 원래 FK가 요 위쪽으로 요렇게 그려져 있었다면 그쵸? 거기에 반대되게 SFK는 저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래 그릴 때 델타 K를 먼저 그렸죠. 델타 K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델타 K 요렇게 생겼었는데 그쵸? 요게 직선이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델타 K다. 델타 K고요. 그럼 델타 K하고 델타 플러스 NK하고를 생각해 보면 여기다가 N이라는 게 몇 퍼센트 인구 증가가 일어나는 거죠. 몇 퍼센트 정도 기울기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2%라면 0.02만큼 기울기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파른 직선을 그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좀 크게 그리긴 했는데,
요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n이 인구 증가가 일어남에 따라서 이게 뭐였습니까? K 스타죠. 안정 조건에서의 K 스타입니다. K0 스타고 K1 스타고 n이 있을 때 인구 증가가 있는 경우에 안정 조건 스테디 스테이트의 K 스타를 구해보면 원래 인구 증가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작아졌죠. K 스타 값이 K0에서 K1 스타 값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구분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 대신에 이렇게 써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1이라고 쳤고요. N1이라고 쳤다면 요거를 다시 한번 바꿔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게 델타 플러스 N0의 K다. 그러면 N0가 N1보다 작다. N1이 N0보다 크다. 요 조건이 만족하겠네요. 그러면 n이 증가하면 인구 증가가 커지면 인구 증가율이 크다면 균형을 이루어주는 투자 그게 그 투자 자체가 커져야 되고 이를 안정 상태의 K를 K 스타 값을 작아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K 스타 값을 안정 상태의 자본량 1인당 자본량을 생산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Y 스타가 결정되는데 Y 스타 값도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렇게 인구 증가율이 높은 경우 안정 상태에서의 Y, 그렇죠? 요 K 스타를 집어넣으면 Y0 스타는 F K0 스타일 거고요. Y1 스타는 F K의 1 스타일 겁니다. 그러면 Y0 스타가 크죠? Y1 스타에 비해서 큽니다. 왜냐하면 K0 스타가 K1 스타에 비해서 더 크니까요. 그래서 솔로 모형을 바탕으로 인구 증가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안정 상태에서 1인당 자본과 소득 수준이 더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1인당 자본과 소득 수준이에요. 1인당 자본과 1인당 소득 수준이 더 낮아질 거다. 그 우리가 말했던 스몰 y, 스몰 k 스타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 모델을 봤을 때 인구 증가율이 높을수록 1인당 GDP 또는 1인당 소득이 더 낮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했던 거 안정 상태에서 K스타 구하고 Y스타는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인구 증가와 황금률 요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거는 인구 증가와 황금률에 관한 관계입니다. 인구 증가와 황금률, 골든 룰하고 관계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황금률 얘기할 때 C스타를 먼저 정의를 했죠. C스타는 뭐였습니까? Y에다가 I스타를 빼준 거죠. 그렇다면 Y스타를 다시 쓰자면 FK스타고요. 다시 쓸 수 있죠. 그럼 I스타가 원래는 균형 안정 상태니까 여기서 이제 델타 플러스 NK스타로 바꿔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바꿨을 때 이제 요 C스타를 맥스 해주는 게 황금률이 말하는 바죠. 그러니까 황금률이라는 게 C스타를 맥스 C스타 해주는 거죠. C스타. 소비를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C스타를 K에 대해서 K스타에 대해서 여기다 써야죠. K스타에 대해서 맥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C스타를 K스타에다가 미분한 값이 요게 0이 되고요. 요 0이 되는 조건을 찾아내면 됩니다. 요거 미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미분해주는 건데 K스타에 대해서 미분해주니까 다시 쓰자면 요거를 미분한 거죠. F 프라임 K 스타죠. F 프라임 K 스타고 요 K 스타에 빼주면 델타 플러스 N이 되겠네요. 요 조건입니다. 요거 뭐죠? 생산함수를 K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그럼 요거 다시 말하자면 요 부분은 NPK입니다. 그렇죠?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캐피탈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요거를 0이라고 이게 이제 맥스 해주는 황금률이라는 게 C스타를 맥스 해주는 조건에서 나온 첫 번째 조건식입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오른쪽 두 개의 표현을 다시 써보자면 MPK에다가 델타 빼준 거는 n하고 같아지는 요 조건이 만족하면 황금률이 나오겠네요. 황금률 안정상태 값 요 조건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에다가 감가상각 빼준 게 인구 성장률하고 같아질 때 황금률 조건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지점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원래 이제 그 MPK하고 델타하고 같아지는 점이 황금률 C스타의 균형 조건, 황금률의 조건이었는데 이제 N이 들어가가지고 MPK가 델타 플러스 N하고 같아지든지 MPK 마이너스 델타가 N하고 같아지는 조건이 만족하면 황금률이 나온다. 황금률까지 이제 어떻게 체크하는지를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인구 증가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장기적으로 1인당 자본, 1인당 소득 수준이 더 낮다. 그런 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고요. 실증적으로도 그런 상황이 좀 나옵니다. 인구 증가가 높을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그러니까 역의 관계를 가지는 1인당 국민소득과 인구 증가가 가지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구 증가에 관한 이제까지 나와 있던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경제학자들의 이야기. 아주 오래된 경제학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멜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멜더스가 1700년대 말쯤의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생각, 경제 성장에 대한 생각이 이랬어요. 인구 증가와 이제 경제 발전에 관한 얘기를 처음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경제가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류는 곧 멸망할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멜더스라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1700년대 말쯤 당시에 그 산업혁명 전이었죠. 그때의 생각은 이랬어요. 식량의 식량 생산량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 그거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 성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생산이라는 어떤 기술의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인구는 멸망할 거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멜더스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제 인구 증가와 그 빈곤 그다음에 인구 증가와 식량 생산량 증가 간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식량 생산량 증가가 인구 증가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는 곧 멸망할 거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요런 인구 증가에 대한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잘 생존해 왔고, 발전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죠? 기술 진보가 있었습니다. 멜더스가 간과한 거, 요 부분이죠. 기술 진보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다. 기술 진보가 일어나는 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생산 기술의 빠른 속도의 성장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런 상황들 너무 많이 목격해왔기 때문에 다른 모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반대되는 모형으로 크레머리안 모델이라는 게 있긴 한데요.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더 많은 사람이 태어나는 중에 뛰어난 과학자라든지 그 생산 아니면은 이노베이션에 특화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그 인류 또는 인간들의 능력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 속도가 기술 진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그 기술 진보 속도에 따라서 경제가 크게 성장한다라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그런 기술 진보 수준보다 높았던 시절은 아주 옛날이고요. 그 뭐 농업혁명 때문에 한번 우리가 크게 혁신적인 경제적인 변화를 겪었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또 한번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혁명이라고 일컬어지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잘 생존해 오고 지금도 여전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뭐 중간중간에 뭐 우리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처럼 여러 가지 인간의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지만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잘 살아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요. 인구 증가하고 경제 성장. 그럼 솔로 모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인구 성장률이 높을수록 1인당 GDP 낮다라는 거죠. 1인당 그 자본 수준이라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이랑 1인당 소득이 낮다라는 결과와 데이터들은 있는데 그게 1인당이라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게 기술의 진보에 영향을 미치고 기술 진보 속도가 빨라지면 거기에 맞춰서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부분들을 솔로 모델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솔로 모델이 가정하고 있는 거 생산함수도 고정돼 있고 그 기본적인 기술 진보에 대한 고려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음 살펴볼 내생적 경제 성장 모형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 솔로 모델에서 처음 봤던 기초 경제 성장 모델 성장 모형들을 바라보는 기초로서 1인당 그 CRTS 규모에 대한 수학이 불변되는 그런 함수를 가정해서 일변수 함수로 바꾼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도출해 냈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트릭들은 비슷하게 유지되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 기술 진보가 일어났을 때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영향을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사점 인구 증가율이 높을수록 1인당 GDP는 낮다. 1인당 자본 수준은 낮고 거기에 따른 1인당 GDP도 낮다. 아니면 소득이 낮다라는 결론이 나온 건데요. 그러면 인구 증가가 과연 경제 성장이 나쁜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크레머리안 모형에서는 그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라는 측면으로 멜더스가 얘기했던 거에 아주 반대되는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내생적 경제성장 이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생적 경제성장 이론은요, 솔로 모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기술 진보를 그냥 살짝 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라보는 새로 만들 변수는요, 솔로 모델에 기술 진보를 추가한 거죠. 기술 진보를 추가했습니다. 기술 진보. 그래서 하나의 변수를 추가할 건데요. 2라는 변수를 추가하겠습니다. 2가 뭐를 의미하느냐? 노동의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노동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2라는 변수 하나를 도입을 할 거고요. 가정으로는 이제 기술 진보가 일어나는데 기술 진보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레이버 오그멘팅 테크놀로지 임프루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기술 진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E라는 변수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E라는 변수의 변화, 시간에 따른 변화를 G라는 퍼센티지 변화율을 G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G가 뭘 의미하냐면 델타 E 나누기 E 또는 이거 이제 뭐 이 다시라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다시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를 델타 대신에 닷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델타 E 나누기 E 그러니까 2분의 델타 E 노동 효율성 증가율을 G라고 정의를 하고요. 노동 효율성을 E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생산 함수를 다시 나타낸다면 Y 원래 이제 big y죠. big y는 k와 l의 함수인데 el의 함수로 씁니다. 그러니까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E라는 변수에다가 L 곱해준 거죠.
그럼 여기가 E가 증가한다면 L이 조금만 있어도 생산함수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 효율성 지표, 효율성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럼 L 곱하기 E를 해석해 보자면 효율적인 노동자 수입니다. 됐나요? E가 발전하면, 그러니까 노동 오그멘팅, 레이버 오그멘팅 테크놀로지 임프루먼트가 있다. 기술 진보가 일어난다. 노동에 특화된 기술 진보가 일어나는 경우에 E가 커지는 거죠. E의 변화율 G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L 대신에 LE 또는 E 곱하기 L을 생산 요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럴 수 있지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 함수도 CRT였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이죠.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이면 변수를 나눠주면 한 변수로 바꿔줄 수 있겠죠. L 대신에 우리 2L로 나눠주겠습니다. Y 나누기 2L이고요. F K 나누기 2L이고요. 그 다음에 2L 나누기 2L이죠. 각각을 2L배만큼 나눠줬습니다. 그렇다면 요거 정의하는 거 그냥 정의를 하면 되죠. 요게 스몰 k고요. 요거 1이고요. 요거 스몰 y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1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상수니까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이 함수를 fk라고 정의를 해서 쓰겠습니다. 그럼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저축과 투자 요거 바로 나올 수 있겠죠. SFK로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소득에서 저축률을 곱해준 거 그게 다름 아닌 1인당 저축이죠. 1인당 저축인데 그걸 다시 해석하자면 균형 조건으로 따지고 보자면 1인당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SFK가 투자 양이 되는 거고요. 똑같이 솔로 모델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술 진보가 일어나는 경우 델타 K 감가상각되는 자본 대체량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N이라는 거 노동 인구 증가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자본이 증대돼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 효율성이 증가됐을 때도 자본량이 거기에 맞춰서 증가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L이라는 것 자체 여기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K 나누기 2L이 K예요. 그럼 요 K 변화를 나타내는데 분모가 E가 커진다거나 L이 커지면 K 자체, 스몰 K 자체 1인당 자본량 자체는 줄어들게 되니까 그럼 요게 얼마만큼 성장한다? E의 성장률 G고요. L의 성장률 N이죠. 거기다가 우리 원래 자본이 없어지는 부분이 감가상각되는 부분이 델타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봤을 때 안정 조건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SFK 솔로 모델을 바탕으로 M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델타를 먼저 쓸 걸 그랬네요.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이게 안정 조건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뭐 그려보자면 아까보다 기울기가 NG 델타까지 세 가지의 파라미터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가팔라지겠죠. 그거 말고는 변한 게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은 다 동일해요. 그러면 우리 SFK, FK가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SFK도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여기 안정조건 구할 때 이게 직선이니까요. 이렇게 여기 M 플러스 G 플러스 델타의 K 그래서 K 스타 값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여기 수직축은 투자나 뭐 균형을 이루는 투자나 뭐 그 수준을 나타내는 거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원래대로 쓰자면 델타 K는 SFK에다가 그쵸? 이게 투자죠. I죠. 여기다가 K가 사라지는 부분, K가 줄어드는 부분, 델타 플러스 M 플러스 G에 K로 쓸 수 있는데 요 델타 K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스테디 스테이지죠. 안정 조건이죠. 안정 조건을 구하면 요거 0이다 라고 놓고 보면 요 조건이 구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K스타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솔로 모델에서 기술 진보 또는 노동 부분의 기술 진보가 일어나는 경우에 안정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요거 살펴보면 이제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SFK가 예, 델타 플러스 G 플러스 N 또는 델타 NG 괄호 닫고 K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뭐 그 추가적으로 환급률 우리 고려할 수 있는데 아주 쉽죠.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환급률 뭐죠? C스타를 맥스 해주는 게 환급률이죠. 그럼 C스타가 뭐냐? Y스타에다가 I스타 빼준 거죠. 그럼 Y스타를 FK로 쓸 수 있고요. FK 스타로 쓸 수 있고요. 요거 I가 어떤 거하고 같아진다 그랬죠? I가 델타 N G에다가 K 스타 곱해준 거하고 같아집니다. 요거 극대화되는 C를 극대화시키는 K. 그 K에 대해서 요거 미분해줘가지고 0을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C 스타를 K에다가 미분하고 요거 미분한 거 보면 F 프라임 K 스타고요. 마이너스 델타 N 플러스 G가 되겠습니다. 요게 0이 되면 되죠. 이게 조건입니다. 그렇죠? First order condition이라고 하는데 1차 미분한 게 0이다 라는 거죠. 자, 이거 네, 뭐 원리를 설명하자면 뭐 그 2차 함수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2차 함수의 극대점 요 지점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2차 함수 미분하죠. 예, 2차 함수 미분해가지고 미분값이 0이 나오는 점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낸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요거 NPK죠. NPK입니다. 네, 자본의 한계 생산이고요. 자본의 한계 생산하고 델타 NG 더한 거하고 똑같다. 그렇죠? 네. 또는 K에 대한 거를 모두 좌변으로 옮기자면 감가상각, 그 한계 생산에다 감가상각 빼준 거는 N하고 인구 증가율하고 노동 기술 증가한 거하고 더해준 거하고 같다. 인구 성장률하고 기술 진보율하고 합해준 거하고 같아지는 것이 그 균형 조건, 환급률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조건, 솔로 모델에 노동에 대한 기술 진보가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들 또는 솔로 모델을 바탕으로 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림에서요. 요게 이제 지금 우리 내생적 성장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SFK고요. 요게 M 플러스 G 플러스 델타의 K죠. 이렇게 써져 있을 때 만약에 이제 요게 장기적으로 안정화되는 K 스타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조건들이 다 일정하다고 봤을 때 K 수준 1인당 자본량이 낮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K가 0일 때랑 0인 국가랑 K가 1인 국가랑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죠. 그럼 요 차이죠. 요 차이만큼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진보를 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은 나라에서는 이 지점이니까 이 지점 차이만큼 성장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성장 속도를 바라보면 1인당 자본 수준이 1인당 자본량이 낮은 국가들의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량이 낮은 경우에 경제 성장을 더 빨리 하느냐? 항상 그러느냐?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부유한 나라 또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와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 간의 소득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야 마땅한 거죠.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빠른 조건으로 따라서 이제 미국하고 비슷하게 수렴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다른 나라들은 안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가난하지만 이렇게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솔로 모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경제 성장 모형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안정 상태로 수렴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형에서 얘기하는 건요. 모든 조건, 다른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K와 K0, K1 이 수준,
시작하는 어떤 수준의 1인당 자본량이 다르다. 다른 건 다 똑같죠. 기술 수준 똑같습니까?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기술 수준 똑같지 않죠. 근데 이제 이 모형에서 갖춰져 있는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생산 수준, 생산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라는 조건에서 모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그쵸? 예,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모형에서는 1인당 자본량이 낮을수록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서 점점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K-스타 상태로 아니면 동일한 1인당 소득 수준 상태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하나의 상태, 하나의 안정적인 상태로 움직여 간다라고 해서 그거를 컨버전스라고 해요. 뭐 컨버전스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그럼 솔로 모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조건적인 조건부 수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컨디셔널 컨버전스라고 해요. 그래서 솔로 모형, 솔로 모델은 컨디셔널 컨버전스다. 조건부 수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각 나라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른데 자기 자신만큼의 안정 상태로 수렴하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각각 다른 거, 저축률 다르겠죠. 인구 증가율 다를 거고요. 교육에 의한 효율적 1인당 효율적인 노동 지수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E라고 쓰는 거 효율적 노동 지수고 노동에 대한 기술 진보고 뭐 그런 걸 의미하는데, 그 역할을 가장 크게 해줄 수 있는 거 교육이죠. 그럼 그렇다면 이제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렴은 장기적으로 해 가는데, 이런 변수들 또는 파라미터들 값이 다르기 때문에 모형과 실질적으로 솔로 모델만을 따라가지고 현실들을 다 읽어낼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정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저축률이라든지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진보율이라든지 아니면 그 E라고 하는 그 노동의 효율성 지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S가 정말 충분한가? 아니면 더 저축할 수 있는데 저축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경제성장 정책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S의 수준이죠. S의 수준, 저축률입니다. 저축률이 어떤지. 그러면 S를 높이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으로는 그 자본의 분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이 민간 보유하고 있는 물적 자본, 공공이 설치해둬야 되는 간접 자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인적 투자, 교육에 대한 투자, 휴먼 캐피털 인베스트먼트, 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전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사적인 K, 민간 자본과 공적 자본 또는 인적 자본, 이런 요 각각의 자본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전 자원으로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생산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 있겠죠. 제도적인 부분. 요게 특히 미국 쪽의 경제학자들이 바라볼 때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치 경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이 너무 많이 경제에 이렇게
개입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역사적인 흐름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겪어왔던 경제 성장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경제 성장 5개년 계획 뭐 이런 어떤 경제 성장 계획이 통해서 관치적으로 국가 주도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왔던 거 잘해왔는데, 그리고 자랑스러운데,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이런 역할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공동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흘러왔던 관행이라던가 역사라던가 전통이라던가 관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고 어떻게 바꿔가야 되고 어떻게 결정지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정말 또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제도들이 그럼 결국은 이 제도적인 부분들이 경제 성장에 대한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효율성이죠. 효율성. 특히 생산 효율성입니다. 생산의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캐피털 어큐뮬레이션이죠. 자본 축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국 요 저축률이라는 것도 자본 축적에 영향이 있으니까 상당히 경제 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논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생각한다면 기술진보죠. 기술진보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는데, 이런 기술진보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논쟁이 많이 있고요. 그런 추가적인 어떤 의사결정 과정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논쟁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저축률에 대한 평가, 저축률에 대한 평가죠. 그럼 저축이 증가하는지 낮은지 높은지를 판단하는 거. 요거 저축률에 대한 평가는 뭘로 하나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축률이 너무 높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소비할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생산을 해가지고 소득을 얻었어요. 소득이 Y예요. Y인데 100% 저축한다. 그럼 오늘이 없는 거죠. 무조건 내일만 생각하고, 먹고 살지 않고 그냥 내일에 대해서 몰빵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비자 이론에서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거 소비에서입니다. 소비에서 나의 행복을 극대화합니다. 그런 일정한 수준의 필요한 어떤 필수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가 필요하고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또한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행복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소비 지출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저축률을 너무 높이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판가름했던 게 뭡니까? 골든 룰입니다. 골든 룰. 황금률이죠. 황금률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다. 황금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균형 조건만 쓴다면 NPK에다가 델타 빼준 게 그쵸? 인구 증가율하고 기술 진보 증가율하고 같아지면 황금률 조건이 만족하는 거죠. 요거일 때 그러면 만약에 이게 크다면 우리의 황금률 안정 상태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K스타가 황금률 수준보다 낮은 거죠. 지금 현재의 K스타가 만약에 왼쪽 부분이 크다면, 그렇죠? 그러면 S를 증가시켜야 하는 거고요. 요렇다면 S 증가가 필요하다. 만약에 NG가 더 크다면 S 감소가 필요하죠. 요 조건을 바탕으로 황금률 안정 상태보다 K 수준, K스타 수준, 현재의 K스타 수준이 K스타 G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NG가 N 플러스 G가 더 큰 경우는 S를 감소시킴을 통해 가지고 적당한 수준의 저축률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축률이라는 거 바꾸는 여러 가지 정책들 또는 유인들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유지한다고 해서 민간이 아니면 민간 부분이 그대로 움직여 줄 수 있느냐, 정책 효율성이 있느냐, 정책에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또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꼭 이게 완벽하게 맞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이런 조건을 바탕으로 우리
환급률 안정 상태보다 우리 경제가 낮은 수준에 있으니까 S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축률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축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S 증가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쓸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S 증가를 위한 정책들. S 증가하려면은 뭐 개별적으로 저축을 더 많이 하게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면 되고요. 그러면 또 공공저축을 늘리는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재정적자 감소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줄이고, 그렇죠. 정부 지출 줄이고 감세하고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저축 증가시키는 거, 자본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세금, 토지에 대한 세금 이런 것들이 저축 의욕을 악화시키니까 이런 세금들을 인하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세금이나 그다음에 그 정부 지출 감소 이런 것들이죠. 그런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S 증가를 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봤던 S, 투자율에 대한 변화들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쭉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 오늘은 S까지 했죠. S까지 했습니다. 그다음 환급률을 기준으로, 환급률 그 조건에서 NPK-델타가 M 플러스 G보다 크다면 S를 증가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NPK-델타가 M 플러스 G보다 작다면 S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데, S 증가를 위한 정책으로 정부 지출 줄이고 감세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정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시간에 이어가지고 민간 자본, 공적 자본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그 효율성이나 자본 축적에 관한 어떤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술 진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조금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지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형적인 부분은 아니고 하나하나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거나 이해하기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건 인구 증가가 솔로 모델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솔로 모형에서 우리가 내생적 경제 성장 모델, 기술 진보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걸 추가적으로 솔로 모델에다가 결합해 가지고 확장시킨 모형을 한번 살펴봤고요. 거기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솔로 모델 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분석하는 방법이 똑같죠. 그러니까 안정화 조건 구한 다음에 안정화 조건들 중에서 가장 좋은 환급률이라는 거에 대한 고려까지 해보는 걸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려워 보이죠. 그 안정 조건이라는 것 자체도 조금 생소한 조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원래는 미분 방정식이 중간중간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 부분들은 일단 고려를 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한의 미분으로 이렇게 조건들을 도출해 보는 걸로 시사점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모형은 사실 지난주에 공부했던 솔로 모형이고요. 솔로 모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으면 이제 기술 진보를 집어넣은 내생적 성장 이론, 솔로 모형의 내생적 성장 이론까지 그 개념을 확장한 것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논의할 내용들은 그 현실적인 정책적인 논의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